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부모 세대 방식대로 저축하면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금리가 20, 40%까지 제공되던 시기가 있었고 집값 상승률보다 예금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단순 저축만으로도 실질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5% 수준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6%를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2022년 1월 대비 약 25% 하락했습니다. 이는 예금 금리로는 물가와 통화 가치 하락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금 가격을 보면 2018년 일지당 48영원이었지만 2025년 초 기준 일지당 97, 0, 0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어 6, 7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2018년에는 약 20글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고작 10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목 금액은 그대로지만 구매력은 절반으로 떨어진 셈입니다. 부동산 역시 2022년 이후 강남 일부 지역은 10, 20%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원화가 달러 대비 25% 떨어지며 달러 기준 집값은 사실상 정체 또는 하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산이 오른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 착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실질 부를 유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가난해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만큼 과거 40년의 공식으로는 미래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가 경험한 저물가 환경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등 초저임금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면서 인건비가 10, 심지어 100 수준까지 떨어졌고 원자재 공급 또한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아래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비용 압력이 통제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80-2020년 사이 통화량을 10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물가 상승률은 장기간 2%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세계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급망이 분리되고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약 86,000달러, 베트남은 4, 5,000달러에 불과합니다. 같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인건비가 15, 20배 이상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주요 공급국이 전략적 블록화를 강화하면서 원유, 구리, 니켈 등 핵심 자원의 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실제로 2022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까지 치솟은 배경에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인건비 상승은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저물가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가끔 오는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적 위험 요소이며 자산 관리와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 구조적 변화를 전제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하락한 이유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나 미국의 긴축 때문만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통화 공급 속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약 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대규모 양적 완화를 시행한 미국은 이후 빠른 속도로 긴축을 단행하며 ME를 사실상 동결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ME는 약 20% 증가했습니다. 이는 원화 공급 속도가 달러 대비 약 7배 빠르게 증가했다는 뜻이며 결국 동일한 수요 환경에서 통화가 더 많이 공급되는 쪽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원화는 달러처럼 국제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달러의 경우 세계 무역과 자산 거래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므로 일정 수준의 발행 확대는 시장이 흡수할 수 있지만 원화는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통화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곧바로
환율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USD, KRW 환율은 2022년 1월 약 1,190원 수준에서 2024년 말 350, 400원대로 상승했고 2025년 1월 기준 장중일 380원을 상회하는 구간도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 원화 약세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국은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수출 둔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동시에 안고 있어 향후 통화 완화 속도가 미국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화 중심 자산만 보유하는 것은 구매력 하락이라는 직접적 리스크를 초래하며 포트폴리오 내외화, 실물 자산 비중 조정이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인구 구조, 그 중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저축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베이비 부머는 1946, 1964년에 태어나 경제활동의 정점이었던 1980, 2010년대까지 막대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며 돈의 공급을 크게 늘렸습니다. 통화량이 많으면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이며 이 기간 세계가 저금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 인구 세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기준 1964년생은 2025년만 61세로 이미 은퇴기에 진입했고 은퇴한 세대는 더 이상 예금을 늘리는 주체가 아니라 과거 축적한 자산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세대로 전환됩니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돈의 공급 감소가 발생하고 이는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 미국, 유럽의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인구 구조와 저축 패턴 변화가 금리 하방을 막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의 베이비 부머는 전쟁 종료 시점 차이 때문에 1954, 1974년에 집중적으로 태어났고 1970년대 초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비중이 크고 저축 규모 또한 높은 세대입니다. 즉, 한국의 저금리는 이들이 현역으로 남아있을 때만 가능한 일시적 현상입니다. 문제는 곧 다가옵니다. 한국 직장인의 실제 정년은 54, 58세가 가장 많은데 1954, 1960년생이 이미 은퇴하고 있고 60대 초반으로 진입 중인 1961, 1964년생도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완전히 진행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구조적 중금리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자산시장 변동성도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부의 양극화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캔틸론 효과인데 같은 돈풀기라도 어떤 경로로 공급되느냐에 따라 수혜 계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형태로 직접 돈을 배분하면 저소득층의 자산 대비 소득 증가율이 더 커져 상대적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됩니다.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시중에 푸는 유동성은 100% 은행을 통해 대출로 공급되는데 은행은 신용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수십억, 수백억 원을 연 3, 4% 수준으로 빌려주는 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100만, 200만 원을 연 15, 20%의 고금리로 대출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자산가가 낮은 비용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식, 부동산, 금과 같은 자산을 대량 매입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대출 자체가 어렵거나 고금리 부담으로 투자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미국 S&P500은 2020-2024년 사이 약 90%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같은 기간 140%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 CPI는 누적 약 20% 상승했기 때문에 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물가 상승을 쉽게 흡수했지만 자산이 없는 계층은 실질 소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도 동일한 구조 속에 있습니다. 2022-2024년 동안 한국 가계의 체감 물가는 연평균 4~5% 상승했지만 상위 자산 계층은 주식, 달러, 금 등 분산 자산에서 큰 폭의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모두에게 부담을 주지만 그 피해는 자산이 없는 계층에게 훨씬 크며 부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한국 가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의 과도한 편중입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의 약 74%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융자산 중에서도 예금 비중이 42%로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이 두 자산군 모두 원화 가치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가 약세로 전환되면 실질 구매력은 빠르게 하락하는데 특히 2022년 이후 원화가 달러 대비 약 25% 하락하면서 외화 자산을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기간 미국 S&P500 지수는 누적 약 30% 상승했고 금 가격은 약 35% 상승했지만 원화 약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원화 기준 수익률은 50, 6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원화 정기예금의 실질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대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부동산 또한 명목 가격 상승만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년 이후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실질적으로 20, 40% 하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조정이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착시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통화 공급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는 원화 약세가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온전히 원화에 묶어두는 것은 위험하며 외화 자산, 달러, 엔, 글로벌 ETF, 실물 자산 등을 포함한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는 자산군 분산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시기에는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되며 이는 동시에 큰 위험이자 드문 기회가 됩니다. 한국의 경우 2022-2024년 동안 코스피는 연간 미국 나스닥 100 역시 단기간에 10% 이상 움직이는 구간이 빈번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동일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2023-2024년에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수도권 외곽 및 광역시는 달러 기준으로 30, 50%까지 실질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변동은 위기이지만 역사적으로 순위가 가장 많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 지형은 1998년 외환 위기 직후 대대적으로 재편되었고 미국 기업 시가총액 순위 역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크게 뒤바뀌었습니다. 공룡에서 포유류로 생태계 권력이 이동했던 것처럼 경제 환경이 급변할 때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고 시대는 기존 강자에게 불리하고 신산업 신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체, 클린 에너지 등 글로벌 성장 산업은 2023, 2024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50, 100% 이상 상승하며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면 전통 제조업, 구조적 저성장 업종은 정체 또는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은 위험을 회피하는 시기가 아니라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추진력 있는 자산 전략을 갖춘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전이 가장 쉬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은 금리, 물가, 환율이라는 세 가지 거시 변수의 방향성이 동시에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금리는 구조적으로 하향 안정이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은 2023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4%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았고 유럽 또한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도 장기금리가 고점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저금리의 시대적 조건이 이미 사라졌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물가는 과거처럼 금리 인상만으로 잡히지 않는 구조적 물가입니다. 미국의 2024년 CPI는 3%대 초반에서 고착화되고 있으며 유가, 식량, 원자재 가격은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는 순간 다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한국도 2023년 CPI 3.6%, 2024년 2.6%를 기록하며 여전히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율은 단순한 달러 강세 현상이 아니라 원화의 구조적 약세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 공급 증가율이 미국보다 빠르게 유지되고 수출 회복 속도가 둔화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한 한국 시장 특성상 원화는 1,300, 1,400원 사이에서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투자 기준을 완전히 바꿉니다. 과거처럼 저금리, 저물가, 안정적 환율을 전제로 한 국내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신 금, 달러, 해외 ETF, 글로벌 성장 산업 투자 등 외부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수적이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졌습니다. 요약하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안정이 아니라 적응이 핵심이며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능력이 성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지금 2030세대와 4050세대가 체감하는 금융 환경의 괴리는 단순한 기분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현실입니다. 부모 세대가 청년이던 1970, 1980년대에는 은행 예금 금리가 20-40%에 달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연평균 82% 수준에 그쳤습니다. 즉, 노동소득을 저축만 해도 자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환경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대의 청년층은 전혀 다른 상황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2024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2.5% 수준이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30세대의 평균 연소득 약 400만, 0만 원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부모 세대보다 주거 진입 장벽이 4배 이상 높아진 셈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지속 상승했고 원화 가치 또한 2022, 2024년 사이 약 25% 하락하여 실질 구매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저금리, 고자산가, 저성장 환경에서 단순 저축이나 단일 자산 투자만으로는 부의 축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세대별 금융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2030세대는 초기 자산 형성을 위해 해외 ETF, 글로벌 성장 산업, 달러금 비중 확대 등 외부 수익원 확보가 필수이며 4050세대는 기존 자산의 방어와 분산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거시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재조정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금융 문해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에 가깝습니다. 금리, 물가, 환율, 인구 구조, 통화 정책, 공급망까지 거의 모든 변수가 동시에 바뀌고 있으며 이는 1998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사한 지각 변동기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과거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었던 예금 부동산 중심 전략은 통화 가치 하락과 금리 구조 변화 앞에서 방어력을 잃었고 원화 기준 자산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실질부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자산, 실물 자산, 외화 자산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가계는 같은 기간 동안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으며 상대적 격차를 크게 벌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성과가 아니라 구조적 적응 능력의 차이입니다. 앞으로의 자산 관리는 세 가지 원칙이 핵심이 됩니다. 첫째, 모든 판단의 기준을 실질 가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명목 금액이 아니라 구매력, 달러 환산 가치,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단일 자산 의존을 피하고 금, 달러, 해외 ETF, 글로벌 성장 산업 등 비상관 자산을 포함한 분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시장 변동성을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각 변동기에는 기존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순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야말로 추격과 역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이 아니라 적응이며 과거의 공식이 아니라 거시경제의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투자 기준입니다. 경제 환경이 요동칠 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